자, 14쪽에 제일 1번 챕터에 제가 있는 그대로 읽기라는 챕터를 제일 먼저 해놨어요. 그럼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어떤 현상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 실상을 그대로 본다는 뜻이에요. 언어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거기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제가 썼냐면, 문학은 언어로 표현된 글입니다. 따라서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이전에 언어를 있는 그대로 읽는 훈련을 해야 제대로 된 작품 해석의 길이 열립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스스로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망상에서 벗어나 작품을 똑바로 읽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썼어요. 스스로 속는다. 우리 뇌의 속성이 사실은 스스로 속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의 현상들이 글을 포함해서 이 눈이라고 하는 하나의 초점에 수렴이 돼서 이 초점에 의해서 이 현상들이 쭉 자기의 어떤 기억이나 경험에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이 바깥 세계를.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뇌에서의 기능은 어떤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좀 모순된 말인 것 같죠. 이 뇌 자체는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을 하고 반영을 할 수 없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99%는 대부분이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망상은 거의 생각의 본능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래야 망상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면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교재를 쭉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번 챕터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언어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흔들릴 뿐. 언어는 정해진 약속을 철저히 지킨다. 그대의 마음이 흔들릴 뿐. 그러니까 언어는 쓴 사람이 그 순간에 어떠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읽는 우리의 마음이 주관적으로 흔들려서 그렇게 읽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고 만다는 뜻이거든요. 언어는 그대로 있어요. 언어는 그대로 있는데 읽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망상을 조심해라, 이런 말이고요. 그 둘째 줄에 보시면은 생각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썼어요, 제가. 우리의 생각은 다 어떤 자기의 생각의 프레임이라는 틀 속에 갇혀가지고 그 감옥 속에서 일어난 망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죄수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이라고 하는 그 망상 속에서 다 머리를 굴리고 막 조작을 하고,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도 하고 상상도 하고, 지나간 과거, 오지않은 미래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힌 생각의 죄수들이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의 생각이 혹시 망상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그때 이렇게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망상 그 뒤에는 더 큰 생각이 또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메타인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불교 같은 데서는 불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 이런 데서는 성령이다, 하느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뒤에는 망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정상이다 이렇게 아시고요. 그렇지만 망상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전체적인 그 크나큰 생각, 망상에 오염되지 않은 전체적이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 알아차림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언어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하면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읽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잖아요. 그죠? 자, 원칙 15쪽에 있는 그대로 읽기의 원칙으로 제가 제일 먼저 뭘 제시를 했냐면, 제1원칙 나왔죠? 거기 밑줄을 쫙 그어보세요. 언어는 반드시 또 다른 언어로 설명이 된다. 자, 이 말은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 아닙니까?
어떤 단어가 하나만 있는 문장은 없잖아요. 비문학이든 화작이든 문학이든 언어 옆에는 언어가 있고 언어 위에는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는 언어들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쓴 사람은 자기가 쓴 언어의 뜻을 설명하고 이해되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그 언어만 딱 쓰지 않고 계속 언어를 언어로 설명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그 사람이 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언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생각이 거기에 개입이 돼서 막 오염을 일으키고 망상,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을 줄이려면 언어를 옆에 있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언어로 설명이 된다. 이 말은요. 거기 예시 있잖아요. 자, 무상한 열반을 꿈꾸었다. 15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따라서 하고 있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 보이죠? 자, 열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니르바나라는 뜻이에요. 니르바나라는 것은 이제 버머 산스크리트어인데 욕망의 불이 꺼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몰라도 됩니다. 해탈이든 열반이든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 요거를 알려면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신석초 선생이 열반은 뭐냐면 언어 옆에 언어가 있잖아요. 무상한 이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무상한이라는 말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꿈꾸언노라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요 언어 옆에는 왼쪽에는 요게 있고 오른쪽에 이 언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옆에 언어가 언어 옆에 언어 옆에 언어 위에 언어 밑에가 다 언어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알려면 이걸 꼭 사전의 뜻을 찾아보지 않아도 이렇게 설명을 하라는 것이에요. 열반이 뭐냐? 무상한 거. 열반이 뭐냐? 꿈꾼 거. 누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이 화자가. 주어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자는 꿈꾼 거예요. 꿈꾼다는 것은 지향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추구한다. 추구한다 이거죠. 지향하고 추구한다. 이것을. 근데 이것이 뭐냐면 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려면 무상한 것을 꿈꾼 것이다. 이게 열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뭔가 막 그 동어 반복이 된 것 같고 다른 언어로서 자꾸 대체를 해버리니까 이해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장 자체를 왜곡시키지는 않아요. 알면 좋죠.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욕망이 불이 꺼진 상태다. 근데 이 문장에서도 꿈꾼 것이니까 좋은 것이다. 근데 무상은 또 무엇인가? 근데 이러한 온갖 의문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험 문제 풀 때는 지장이 없습니다. 수능 문학의 어떤 그 본질적인 속성은 주요 정보를 묻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심오한 의미를 묻질 않아요. 사실 이 무상하다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뜻입니다. 예, 무상하다는 것은 항상 상자거든요. 항상 있는 그대로. 근데 항상 늘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늘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대로 있지 않은 것을 말해요. 이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 그러니까 근데 이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대로 있는 것은 없어요. 계속 변화해요. 근데 그렇게 변화하는 상태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대로 있는 것은 없어. 그러니까 본질로 고정된 것은 없는데 계속 변화하고 있는 그 찰나찰나 순간순간의 그 상태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 늘 그대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공이라고 해요. 공. 그러니까 무하고 공은 좀 다릅니다. 이 무는 완전히 없는 것이고 이건 완전히 없는 것이고 이 공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는데 계속해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고정된 것은 없는데 현상으로서 변화하고 있는 잠깐 동안에 그것은 있다. 그러나 그 있는 것은 바로 또 없어지면서 또 다른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비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진공묘유라고 하는데 이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오한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열반은 뭐냐? 무상한 것인데 항상 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상적으로는 있어. 그러나 고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리. 그러한 것을 화자가 지향한다. 근데 이렇게 심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수능은 그것을 묻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그냥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언어를 있는 그대로 꿈꾼 것이고 화자가 열반은 무상한 속성을 지닌 것이다. 여기서 끝.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언어를 있는 그대로 읽어낼 수만 있으면 어떤다?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상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일종의 이제 철학적이고 어떤 사상적인 측면에서 좀 이해가 필요한데, 그런 것은 우리의 그 과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쓴 겁니다. 언어를 단순하게 생각해라. 깊이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언어는 그 실체를 다 드러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의 늪에 빠지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꿔치기 하면서 왜곡 없이 이해한다는 뜻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5쪽의 제일 밑에 보시면 밑에 둘째 줄에 이처럼 언어는 반드시 다른 언어로 설명이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논리적 독보이다는 것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또 연습해 볼까요? 16쪽에 보시면 자, 제왕의 문이다. 그러니까 이 시를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언어를 계속 다른 언어로 설명을 해버리니까 전체적인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 다 소상하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왜곡시키지 않고 정보를 읽어내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신석정의 대바람 소리라는 작품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제가 밑줄을 제왕의 문에다가 밑줄을 그어놨거든. 제왕의 문이 뭐냐? 제왕, 임금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잠시 멈추고 양옆을 보라는 것이에요. 바로 양옆에 보면 어찌 제왕의 문에 들어감을 부러워하랴.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으니까, 의문형으로 물어봤으니까 알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럼 부끄럽다는 거잖아요. 에? 부끄럽지 않겠냐? 부끄럽다. 알면서 물어보는 서리적 의문이거든. 그러니까 제왕의 문에 들어감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제왕의 문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들어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 어찌. 그리고 바로 위에 아무리 쪼들리고 웅숭거릴지언정. 그러니까 웅숭거린다는 것은 밑에 나왔잖아요. 좀 가난하고 조금 궁상맞게. 그러니까 화자가 아무리 쪼들리고 궁상맞아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제왕의 문이다. 이 정도 하면은 그냥 제왕의 문이라는 것을 그냥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왕의 문은 가난하고 조금 반대되는 곳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그런 곳에는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곳은 가난과 좀 반대되는 곳일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제왕의 문은 임금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원칙. 언어를 나와 있는 언어로만 설명하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언어는 다른 말로 설명이 된다. 그러니 다른 말로 나와 있는 언어로 그 언어를 이해해라. 예를 들어서 16쪽에 그 밑에 예시문에 있죠. 조지훈의 파초. 이런 것도
어디매가 뭐냐? 어디매에다 밑줄을 그었잖아요. 근데 어디매라는 뜻이 뭐지? 어디매? 어딘가? 어디매는 뭐야? 어디에 있는 산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놔두고 그냥 턱하니 맡기세요. 어디매는 뭐냐? 바로 앞에 이 밤을 바로 뒤에 쉴이라던 거, 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이 밤에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턱 맡기고 어떤 의문이 들고 모르겠다. 혹시 이런 뜻 아닌가? 이런 것들 그냥 다 놔두고 그런 것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어떤 생각의 본능이기 때문에 놔두세요. 그거 놔두고 일어나더라도 양옆을 이렇게 보라는 것이에요. 시야를 넓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메타인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시야를 넓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꽂혀 있는 것을 풀어버리는 것이에요. 어떤 생각은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에 가거든요. 그 가 있는 동안에는 생각이 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넓히려면 양옆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한 곳만 보다가 시야를 넓히려면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여기 보고 저기 보면 여기와 저기 속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 곳에 꽂혀 있을 때는 생각은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에만 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야가 좁혀지게 마련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기 보고 저기 보면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생각의 구렁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집중을 할 때는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집중한다는 거하고 시야를 넓힌다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추구해야 되는 과제이긴 하지만 너무나 하나에 딱 꽂혀서 집중 아닌 집중, 망상의 상태로 집중을 하고 있으면 생각의 감옥에 갇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매를 보고 막 상상을 하면 안 돼요. 옆에 이 밤을 쉴 수 있는 곳이다. 이게 좋은 것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선지에 이제 어디매는 화자가 방황을 하는 곳이다 라고 쓸 거예요. 평가원에 출제하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평가원에 출제하신 선생님들의 그 전형적인 수법이요. 그 언어에서 묻어나는 어떤 인지적인 왜곡을 유도할 수 있는 인지적인 그 왜곡이 일어날 만한 근거가 있는 음의 유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틀린 선지를 내지 아무 근거 없이 뜬금없이 틀린 선지를 만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형적인 트릭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3원칙 17쪽에 언어에 고정된 의미는 없다. 거기다 밑줄 쫙 그으세요. 다 같이 읽어봐도 됩니다. 언어에 고정된 의미는 없다. 언어는 오로지 연결되는 조건에 따라서만 그 의미를 드러낸다. 자, 이 말은 언어 자체에 고정된 의미는 없다. 연결되는 단어들이 있으니 그 단어들은 전부 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언어에 고정된 뜻은 없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사전적 뜻이 있어요. 책 하면 사전에 뜻이 있고 벽 하면 뜻이 있죠. 손 하면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전적이고 지시적이고 직접적이고 규범적인 뜻을 수능 문학에서는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단어의 기존의 단어를 문학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써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항상 낯설게 새롭게 보는 문학적 표현의 언어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어둠이라는 것을 어둠은 어둡기 때문에 악마의 이미지, 어떤 일제치야, 안 좋은 거 이런 뜻으로만 아는데 어둠을 쓰는 시인의 눈은 각별하고 새롭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아침이 탄생하기도 하고요. 또 밝음이야말로 어떤 악마의 이미지를 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언어에는 고정된 뜻은 없다. 이 말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고정된 뜻이 없으니까 그 단어를 보고 어떤 상상이나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언어, 연결되는 이 언어들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관계 속에서만 그 언어의 의미를 차지하지 뭐 산이라고 해서 좋고 뭐 달이라고 해서 좋고 뭐 구렁이라고 해서 나쁘고 그런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거 자체가 망상이에요. 그래서 17쪽에도 기억, 산이 뭐냐. 그러면 이 산 자체는 어떤 지시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걸 묻지 않고 이 시에서 산을 화자가 뭐라고 썼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옆에를 읽어야겠죠? 산이 뭐냐면 산과 강물 막힌 길에. 그러니까 산하고 강물은 똑같은 동일한 배열,
동일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산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막힌 길이다. 막힌 것이다. 산은 막힌 것이다. 장애물의 의미로 쓴 거예요. 그리고 달은 뭐냐면 문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달은 뭐냐면 밝은 거, 두 곳을 비추는 거, 이게 달이고요. 구름은 뭐냐면 따르고자 떠있는 구름, 남천으로 달려가는구나. 그러니까 구름은 남천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바로 앞에 화자가 따르고자 하면서 떠있는 것. 그러니까 구름은 화자가 따라가고 싶은 것으로 떠있는 것이고 남천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화자도 구름처럼 따라가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화자가 지향하는 것이에요. 구름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구름은 원래 나쁜 것도 아니에요. 쓰는 사람에 따라서 나쁘기도 하고 좋은 것이 되기도 하죠.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또 내가 되어, 내는 뭐냐? 앞에 흐르는 것이죠. 냇물이죠. 되어 했으니까 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냇물이 되어 집 앞에 두르고 싶다. 화자의 님 앞에. 그리고 새는 뭐냐? 날아가는 듯 또 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자가 냇물이 되어서 새가 되어서 님 앞에 집 앞에 두르고도 싶고 님의 창가에 가서 논일고 싶기도 하고 또 구름이 돼서 따라가고자 하기도 싶고 또 구름이 따라가고 싶기도 하고 또 발은 밝아 있는 것이고 비추는 것이고 근데 산과 강물은 막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산은 장애물이고 달은 비추는 것이고 구름은 따라가고 싶은 것이고 남천으로 잘 가는 것이고 냇물이나 새는 화자가 되고 싶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언어를 계속 언어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면은 그 언어로 인해서 일어나는 망상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망상 제거법이에요. 언어를 읽을 때. 제가 10년 전, 그 이전부터, 15년 전부터 수험생들이나 여러 선생님들에게 엄청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기초적인 도법입니다. 근데 이 기초적인 도법이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익히시면 됩니다. 또 해볼까? 18쪽에도 기억에 흔들리면서 이렇게 밑줄을 그었잖아요. 흔들린다.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닌가? 흔들리면 안 돼.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런 거 다 망상입니다. 흔들리는 것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뭐 좋고 안 좋고 하고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면서 이것을 알려면 옆에를 봐야 돼요. 살아있는 것은 그리고 밑에 튼튼한 줄기를 얻고 어때요? 살아있는 것이 튼튼한 줄기를 얻으려면 흔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어야 흔들리는 것이고요. 그 흔들려야만이 튼튼한 줄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들린다는 것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시의 언어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시적이고 규범적인 의미에서는 흔들리면 안 돼. 너 마음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나 문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낯설게 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기존의 언어를 이렇게 파괴하고 기존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모조리 그냥 다 박살내는 창조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옆에를 꼭 보셔야 됩니다. 또 나오죠. 흔들린다. 뭐가? 이파리들이. 그래서 스스로 살아있는 몸을 증명하는 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몸을 증명을 하려면 흔들려야 되고요. 흔들리면서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빈 들판은 뭡니까? 빈 들판이라는 것은 바로 뒤에 가서 깨닫는 것이에요. 깨달음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위에 피하지 말아야 할 곳이거든요. 이렇게 해설을 해 나가면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해설이 되고 망상과 오해 없이 읽는 제1차적인 논리적 독법 훈련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쓴 겁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밑에 내가 써놨잖아요. 18쪽에 주어와 서술어가 연결이 돼 있고요. 주어 있으면 서술어가 있죠. 서술어는 주어가 있고 또 수식어, 피수식어가 있고요.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A라면 B다. A일 때 B다. A인 경우에 B다. 원인과 결과는 인과입니다.
유일 단독 조건은 A만이 B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좀 복잡해지려고 하는데, 제가 뭐 조금 써볼게요. 그러니까 언어는 연결돼 있다. 어떤 연결이 돼 있냐면은, 일단은 주어하고 서술어의 연결은 제가 깊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 주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올린 거 문학 논리적 해석법 그 강의가 따로 있잖아요. 그 강의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서 꼭 보세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식어와 피수식 관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수식을 받는 말이 있잖아요. 예쁜 소녀다. 이게 수식어가 되는 거죠. 이게 수식을 받는 말이고요. 그러면은 이 수식을 받는 말이 의미상 주어가 되는 것이죠. 소녀가 예쁜 것이 되잖아요.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물론 어제 내가 본 영화, 이렇게 보면 봤다, 영화를, 요거는 이제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수식을 받는 말은 대부분 의미상 주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어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라면 B다. 에?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동물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 속에 퐁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되려면 동물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려면 동물이 필수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수 조건이고, 사람은 동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 충분하죠. 이게 충분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에서 대우처럼 동물이 아니면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당연하죠. 그죠?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동물이 아닐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아니면 다 동물이 아닙니까? 사람 말고도 동물 아닌 거 많잖아요. 이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언어에서는 이게 이제 형식 논리학인데, 언어 수능 문학에서는 이런 것도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너무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A이면 B다. A라면 B다. 또는 A일 때 B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또 A 할수록 B다. A일 때 B다. 요런 게 다 필요 충분 조건이거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런 문장이 엄청 많이 나와. 내가 물이라면, 내가 너라면, 내가 너일 때, A 할수록, 너에게 가까이 갈수록 너는 멀어졌지. A일수록 B 한다. A일 때 B다. A일수록 B다. A 하면 B다. A면 B다. 요런 것들이 다 필요 충분 조건의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문장 형식이에요. 이게 문장의 뼈대거든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하자면 유일 단독 조건이 있거든. 요거는 A만이 B다. 요런 형식이에요. 나만이 너를 살릴 수 있다. 요거는 내가 아니면은 너를 살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형식하고 이 필요 충분 조건하고는 반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건 유일 단독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언어는 끊임없이 어떤 조건 속에서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연결된 문장의 조건이 기본적으로 4개가 있다. 주어, 서술어, 수식, 피수식, 필요 충분 조건, A이면 B다, A일 때 B다, A라면 B다. 요런 형식, A일수록 B다. 요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고, A만이 B다. 이것은 A가 아니면 B가 아니다.
요런 형식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그 형식 논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수능 문학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9쪽의 문제를 한번 보면은, 자, 기억 문장을 한번 보세요. 양귀비를 끓여다 놓고 누가? 주인집 늙은이가 공연히 눈물 지은다. 그러니까 내가 고향 앞에서 고향으로 못 가고 누구와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할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으니까 양귀비를 끓여놓고 주인집 그 사내가 내가 슬퍼하니까 지가 괜히 나의 슬픔에 공감을 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나의 슬픔에 공감하는 거죠.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기억을 보시면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공감하다. 누가?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그럼 이 문장은 주인집 늙은이가 슬퍼하니까 화자가 공감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주체, 주어가 바뀐 거죠. 내가 슬퍼하니 주인집 늙은이가 괜히 슬퍼한다라고 돼 있는데 선지에서는 바꿔놓은 거예요. 주인집 늙은이가 슬퍼하니 화자가 공감을 한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여기저기 떠도는 장꾼들이요. 이제 장꾼들이 있고 여기저기 떠도는 장꾼들이잖아. 그 장꾼들이 누구냐면 떠도는 거. 떠도는 것의 주체란 말이에요. 근데 선지 니은에 보시면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장꾼이 떠도는 것은 맞는데, 그죠?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꾼은 아니에요. 고향 앞에서 고향에 가지 못하는 것은 화자거든. 그러니까 이 수식어가 틀려서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장의 뼈대를 읽는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문학이 아니라 언어를 못 읽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을 굉장히 상상하고 창조적이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관념적으로 문학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문학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는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줘야 한다. 이 훈련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0쪽에 이제 개념 확인 문제 나왔죠? 가슴에 새길 말도 여러분들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언어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오로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연결 관계에 따라서만 결정이 되니까 옆에 있는 언어를 읽어라. 그 2번도 나와 있는 언어로만 설명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낙낙장송. 자, 낙낙장송이 있어. 긴 소나무가 있습니다. 쫙 휘늘어진. 그럼 이걸 가지고 뭐 지조다 절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낙낙장송을 어떤 눈으로 봤느냐, 이게 문제지 낙낙장송 자체가 지조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어떤 의미가 형성된 것일 수는 있는데 그러한 기존의 뜻으로 문학의 언어를 쓰지 않거든요.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능 문학에서 뭐 눈 하면 순수, 낙낙장송 하면 지조, 그런 것을 묻고 그걸 답으로 하지 않거든요. 절대. 그런 식으로 문제 안 내죠. 그럼 여기서 낙낙장송이 뭐냐? 그냥 딱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그러다가 옆을 딱 보는 거죠. 복례상 제일봉에 바로 뒤를 보는 거죠.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낙낙장송이 뭐냐면 복례산 제일봉에, 복례산 제일봉이 또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복례산입니다. 제일봉에 제일 꼭대기에 화자가 되어 있어. 누가? 화자가. 그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독야청청하겠다. 푸르르겠다. 그러니까 화자가 지향하는 것이고요. 나는 낙낙장송이 뭐냐면은 바로 옆에 다 기울어 가는 거예요. 왜? 바로 위에 눈설이 치단 말인가. 그러니까 눈설이 때문에 기울어 간 희생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 희생을 시킨 게 뭐냐면 눈설이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 2번 문제 보시면 낙낙장송은 눈설이와 대립된다. 눈설이가 가해자라면 낙낙장송은 피해자잖아요. 이렇게 반대되는 거, 대비되는 거, 서로 상반되는 거, 이게 대립, 이게 맞죠. 눈설이가 쳤고 낙낙장송이 기울어 갔기 때문에
둘 다 화자가 추구하냐? 1번. 아니죠. 가번은 되고 싶은 것이고 나번은 눈 때문에 기울어 가는 것인데 희생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건 아니죠. 화자의 처지를 암시할 수는 있지만 화자가 추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 때문에 틀린 거예요. X. 그리고 문제 3번은 박시장 기출문제인데 밑줄친 부분에 보면 옛날 한무제도 선수를 술을 구하다가 구하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왔으니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밑줄친 부분을 풀기 위해서라도 밑줄친 부분만 읽으시면 안 돼요.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위에 부친을 위로했다. 누가? 시백이. 시백이 아빠를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빠, 괜찮아. 옛날 한무제라는 왕도 술을 구하려고 하다가 구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돌아왔어. 후회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도로 돌아간만 가지 못합니다. 돌아갑시다. 아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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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괜찮아. 하고 위로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쓸쓸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인물이 처한 쓸쓸한 상황을 부각한다. 부각한다는 것은 도드라지게 강조한다는 뜻이거든요. 뭐 먹는 부각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도 안 하겠지만 강조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인물이 처한 상황을 부각한다는 것은 이 시베기가 뭐 쓸쓸하다? 부친이 쓸쓸하다. 그 쓸쓸함을 강조한 게 아니고요. 또는 뭐 한무제가 쓸쓸하다. 그걸 강조한 게 아니라 위로하는 거예요. 아빠 괜찮아. 찾지 못해도 괜찮아. 저 왕도 쓸쓸히 돌아왔던 적이 있어. 왕도 다 안 돼. 왕도 쓸쓸하게 돌아왔어. 그러니 우리가 쓸쓸하자. 그 쓸쓸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괜찮아. 아빠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쓸쓸함을 강조, 부각한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오답을 설정하는 근거가 뭐냐면 일리가 있게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좀 유식한 말로 하자면 인지적 오류를 촉진시키는 근거를 가지고 틀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쓸쓸히 나왔으니까는 나와 있는 대로 읽어라. 아, 쓸쓸하다. 인물이 처한 상황을, 쓸쓸한 상황을 부각한다. 그럼 맞는 것 같잖아요. 요게 낚은 거예요. 여기에 낚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말을 통해서 아, 부친이 시백이 아빠를 위로한 말이기 때문에 인물이 처한, 여기서 인물이라는 것은 이 시백과 부친이란 말이에요. 그럼 쓸쓸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쓸쓸해하지 않아도 돼. 아빠 쓸쓸해하지 마. 왕도 저 한무제도 그랬어. 반대인 거죠. 근데 쓸쓸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인지적 오류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수능 문학을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일종의 장난꾸러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답을 마련해도 그냥 오답을 쓰지 않아요. 그게 바로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시중 모의고사하고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평가원 문제의 강점을 가진 사람은 이 원리를 익히면 강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을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으면서 연습을 해 나가면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1조. 자, 월명사의 제망매가인데 이파리가 나왔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파리가 뭐냐? 바로 앞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것이에요. 또 그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떨어지는 것, 그리고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은 모르겠구나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것과 유사한 걸 찾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은 뭐냐? 내가 돌아가고 싶은 거.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떨어지는 겁니다. 새벽빛은 뭐냐? 와서 닿으면 쓰러지는 거. 새벽빛이 뭐냐? 그것은 오는 거. 새벽빛은 오는 것이고요. 그럼 이슬은 뭐냐? 새벽빛이 와서 닿으면 쓰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빛이 와서 닿으면 쓰러지는 게 이슬인데 그것은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파리는 떨어지는 것이고 떨어지는 이파리처럼 사라지는 것은 이슬이기 때문에 이슬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의미와 서로 통한다. 완독은 아니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유사한 이미지나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 떨어지는 것, 오케이, 쓰러지는 것, 그게 바로 이슬이다 이거죠. 온 것은 새벽빛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짝을 잘 찾아야 됩니다. 구름이 뭐냐? 바로 뒤에 손짓하는 거. 기슭에서 노는 것은 누구냐? 화자가.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화자가 놀다가 구름이 손짓할 때 나 하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화자고요. 구름은 손짓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답이 되려면은 사라져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손짓하는 것이니까 안 되죠. 소풍은 뭐야? 끝나는 것이에요. 이게 답이 되려면 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뭐냐? 아름다운 거. 언어를 여러분들이 설명 못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어의 대가입니다. 이 순간. 왜?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봐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어를 어떤 해설서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 문학은 거의 뭐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는 발로 차야지 숭배를 하면 됩니까? 그냥 읽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해석 안 되는 거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그 자리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나와 있으니까요. 그 주눅이 들 필요가 없어요. 자, 22쪽에. 자, 유치원은 1월인데, 여기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여기 보면, 대립 관계를 통해 긴장을 유발하는 것끼리 묶인 건 뭐냐. 이 시적 긴장은 어떤 대립되는 단어들로 이루어졌을 때, 시어와 시어가 서로 상반되거나 대립되거나 어떤 서로 반대되는 단어들이 나오면 시적 긴장이라고 해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이 외에도 이제 그냥 평서문으로 했는데 물어본다거나 도치라든가 이런 것은 다 시적 긴장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썼지라고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시적 긴장이거든. 시적 긴장이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대립 관계가 나오면 그냥 시적 긴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장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대립 관계를 통해 시적 긴장을 유발한다. 그럼 시적 긴장이 뭐냐? 대립 관계로서 유발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 어디 100일이라 없을 소냐? 100일은 있다. 해. 뭔 미개죠? 옛날에 원시 시대처럼 그 유풍, 남겨진 풍속 그대로 생신과 더불어 잠자고. 성신이 뭐냐? 더불어 잠자는 것이에요. 그렇죠? 별인데 비바람 더불어 근심하고 나의 생명과 생명에 속한 것을 열렬히 사랑하되. 그럼 생명이 뭐냐? 열애하는 거. 화자가. 그렇지만 삼가 애련에 빠지지 않으면 그것은 치욕임일래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애련이 뭐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생명에 속한 것은 사랑해야 되고 애련에는 빠지지 않아야 돼. 근데 만약에 빠진다면 그것은 치욕이 됩니다. 근데 애련에 빠지지 않는 게 치욕이냐, 애련에 빠지는 게 치욕이냐,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를 읽어보면, 원수와 원수에게 아첨하는 자에게는 가장 올바른 증오를 예비했다. 그러면 증오가 뭐냐면, 가장 올바른 거. 예비는 준비했다. 그러니까 증오라는 것은 올바른 것이에요. 증오해야 할 것에 증오하는 것은 올바른 증오죠. 왜냐하면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수와 원수에게 아첨하는 그런 무리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애련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증오가 필요한 거죠. 그걸 밟아버려야 되는 거죠. 제거해야 되니까. 원수는 제거해야 되잖아요. 애련하면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게는 증오가 옳은 것이고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화자가 가장 추구하는 것은 증오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치욕이 되는 것은 뭘까요? 애련에 빠지는 것이 치욕이 되는 것이죠. 애련에 빠지면 안 되죠. 나약한 감정에 휩쓸리게 되면 원수에게 증오도 준비를 못하고 원수하고 대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하고 대결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는 화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올바른 증오입니다. 나약한 감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치욕이 되는 것은 애련에 빠지는 것이 치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련에 빠진다면 그것은 치욕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자가 가장 경계하고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애련이고요. 화자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것이 증오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추구하는 거. 가장 빠져서는 안 되는 거.
이 극단적인 대립으로 짝이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바로 애령과 증오 4번이 답이 되는 것이거든요. 밑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지막 우러른 태양이 내 두 눈동자에 해바라기처럼 박힌 채로 어느 뜻하지 않게 짐승처럼 찔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원수하고 대결하다가 오 나의 이 거룩한 1월에 해와 달이 있는 이 거룩한 이 세월 속에 이 세상에 무슨 후회인들이 있을 소냐. 나는 후회가 없다. 원수하고 대결하다가 죽어도 좋아. 그러니까 원수와 대결하는 의지를 담은 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백이라고 동공이 대립관계 아니잖아요. 백이라고 해 아니고 성신과 1월 다 같이 다 좋은 것이고 열애와 회화는 물론 상반된다고 볼 수는 있겠죠. 열렬히 사랑하고 이건 후회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 시에서 말하는 대립관계라는 것은 화자가 가장 추구하는 것 그리고 화자가 가장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 이 두 개가 매칭이 돼야 되는 것이죠. LN에 빠지면 안 된다. 빠진다는 것은 치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가장 추구하는 것은 원수에게는 증오가 필요한 거예요. 대결 의식 제거해야 된다. 이 두 개가 딱 매칭이 된 게 아주 대립적인 것으로 짝을 이루어진 게 바로 4번이 되는 것이죠. 5번은 유풍, 남겨진 풍습이고 불의는 뜻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첫째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22쪽까지만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요 챕터하고요. 이 뒤에 이어서 하고 먼저 그 책을 꼭 정독을 꼭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의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정독을 쭉 해 나가면 상당히 그 독해력도 늘어요. 예, 일단 글을 좀 읽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교양적인 차원에서도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뒤에 부정적 현실 갈등 36조까지는 기본적으로 꼭 읽어 가시고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23쪽에서 36쪽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죠.